단 4일 만에 가계대출 잔액 2조 2천억 원 증가.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고대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액만 집계한 금액. 가계부채는 대한민국 경제가 들고 있던 시한폭탄.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2015년부터 이미 80%를 넘어섰는데 이는 세계 석학 모두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수준이다. 가계부채 폭탄은 언제든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 IMF 전날에도 괜찮다고 했어. 그리고 이런 가계부채 급증 현상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없음이라는 시그널 때문이라는데 이런 상황 속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봉착. 섣불리 움직일 경우 코로나19로 빚이 생긴 자영업자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기 때문. 오늘의 엑스파일. 대한민국 가계부채 시한폭탄. 이달 초 언론은 가계대출 급증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빚 부담 증가 속도 주요 17개국 가운데 4위인데요. 국제금융협회가 5월 발간한 세계 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98.9%, 세계 34개국 대비 가장 높았습니다. 이 정도의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위기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큰 부채에도 불구하고 무역 흑자 덕분에 대한민국 경제가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조와는 다르게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왜 급증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대출 금리 하락과 규제 연기로 대출 수요 증가.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은행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작년 1월 이후 3.5%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 기준 금리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요. 지난 5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2.9%에서 5.37% 수준으로 약 보름 전인 6월 21일과 비교해 상단이 0.075포인트, 하단이 0.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상금리 등을 올렸지만 은행채 금리 등이 낮아지면서 대출금리도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 금융당국은 당분간 대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연기한 건데요.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 즉 가상금리를 더해 대출자가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경우는 이자가 과도하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미리 금리 상승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이번 7월에 2단계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시행 일주일 앞두고 9월 시행으로 연기했습니다. 즉,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로 당분간 대출을 옥죄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도 있지만 DSR 규제를 연기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며 DSR 규제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대출 증가의 고리를 끊어 놓았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더 늦기 전에 사자.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부동산과 주식을 더 늦기 전에 사자는 공포심리, 즉 포모가 작용했습니다. 올 하반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자산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고요. 한 발 빠르게 먼저 투자하겠다는 심리, 그리고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이니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이달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간 0.2% 오르는 등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2년 4월을 훌쩍 넘겼습니다. 나흘간 2조 원 넘게 늘어난 가계대출 잔액을 들여다보면 신용대출 잔액 증가폭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보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인데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월평균 신용융자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용대출 증가세도 주식투자 비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가계대출,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자산 거품이 꺼질 때입니다. 자산 시장이 계속 상승하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대출자들이 늘어난 자산을 팔고 부채를 갚으면 되니까요. 문제는 투자 자산 시장에 거품이 꺼질 때입니다. 부동산 시장엔 이른바 영끌 수요가 몰리고 주식 시장에는 신용융자 잔액이 늘어나는 걸 보면 비투가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빚이 자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대출자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통화정책 약발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을 때 정책 효과가 없을 가능성입니다. 금융당국과 한은의 엇박자 스탠스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상 기준금리가 높으면 대출금리가 높아 대출 수요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히려 대출 규제는 당분간은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어 대출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가계부채 한계에 이르렀을 때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늘어난 부채를 갑자기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며 당국과 한은의 엇박자에 대출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고민이 깊은 건 한은일 것입니다. 은행권에서도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액션을 취했지만 시장 금리가 하락해 결국에는 대출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경기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은행 대출이 늘고 이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묻지마 비투, 영끌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조율된 정책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